이 367페이지 13번 문제 보면 되겠죠. 지하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제외하고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포함을 하고,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이게 맞죠. 3번, 건축주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는 지하층을 이렇게 설치해라라는 지하층 설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하층 설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지하층을 설치할 때의 설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의 기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설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3번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4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3분의 1이 아니라. 5번,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아니고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6가지가 주요 구조부죠. 그래서 14번 문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기둥이죠. 그래서 다만 최하층 바닥, 사회 기둥, 작은 보,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5개 계단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15번.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2층, 지상 6층인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150%니까 대지 면적 160제곱미터의 1.5배 만큼을 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때 연면적은 240제곱미터까지 연면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하고 지하 2층, 지상 6층이라고 했는데 지하 2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지상의 6층을 24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으로 나누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은 4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기억 틀렸고.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틀렸죠? 재축. 그러니까 개축은 해체하고 새로 짓는 거. 재축은 멸실되고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 맞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 요걸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죠.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뒤을. 그 다음에 17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건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게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의숙?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업무시설로 바꾸면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이렇게 되면 이게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이었죠.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그래서 이런 것들,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실외.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천이 안 되고 5층이니까 이거 X. 그 다음에 문화집회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데 뒤에 동물원이라서 X. 그 다음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5천이 안 되지만 층수가 16층 이상이니까 다중이용 건축물 3번이 맞고, 교육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일단 교육 연구시설은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은 16층 이상이면 되지만 16층 이상도 아니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에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2층의 종교집회장. 이건 맞죠. 근데 정답이 두 개죠.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3번, 5번이라고 해요. 3번, 5번. 5번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건축법령상 중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 이거는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문제를 18번에.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일단 건물의 종류는 모르더라도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요건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해설해 보시면 다음의 시설들 해서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문화집회시설 요거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밑에 두 개 내려오면은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요거는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 중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요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류가 몇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종류가 해서 보면은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에 없던 것들 보면은 노유자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되죠. 이렇게 건물의 종류는 다 못 외우더라도 이런 게 있다 정도, 이런 게 있다 정도. 대신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예. 그래서 일단 건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게 수련시설은 밑에 없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를 바꾸고 정답을 1번으로 해야겠지. 그 다음에 19번. 면적이나 층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 책은 면적,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앞쪽에 나오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노트는 우리 노트에는 42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라든지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건축법, 자, 19번 문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하죠. 그 다음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로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내려가는 그 부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건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을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게 아니라 주택의 노대 등의 면적은 난간의 설치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을 때 이 앞에 뭐 발코니 이런 것들을 노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노대 등의 면적은 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 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를 곱한 값. 1.5를 곱한 값을 빼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고 남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남는 부분을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남는 부분이 없으면 거기까지는 요 빨간색 부분은 공짜로 쓰게 해준다. 즉 바닥 면적에서 요만큼은 제외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20번. 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맞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하죠. 부설 주차장은.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역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디귿 옳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층고가 1.5m인 다락. 근데 경사지붕일 때는 1.8m까지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바닥 면적에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네 가지를 다시 보면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의 부설 용도로 쓰는 주차장,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이러한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21번 문제 틀린 것인데,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야겠죠. 연면적에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결합건축이란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나중에 할 겁니다.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용적률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적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결합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결합건축.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을 때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한다라고 했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이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러한 것들은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일 때, 6분의 1 이하일 때, 층수를 산정할 때는 층수에서는 아예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할 때는 이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고 나머지는 높이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한다. 그래서 처마 높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죠.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지표면부터 처마 끝까지 이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면부터 여기까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나 지붕틀, 벽, 그 깔돌이가 있는 요런데 요까지의 높이를 처마 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마 높이.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이라든지 깔돌이 내지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처마 높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2번.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연면적이란
하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원칙적으로는 연면적에 포함을 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이라든지 내지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 내부선이 아니라 중심선.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란 건축물의 각 동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연면적이란 그냥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죠.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건축물의 각 동, 그러니까 각 동이라는 건 하나의 대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한 동이 있고 옆에 한 동을 더 짓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이 두 동의 연면적을 합산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며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공원 등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은 대지에서 빼죠. 이렇게.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그리고 소요 대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면적, 그 다음에 가각제재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로 꽃방값을 빼고 남는 게 있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죠. 그러니까 1.5m를 곱한 값만큼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 곱한 값을 빼고 남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 부분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줘. 그래서 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일 때도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필로티 부분은.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역시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조경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시험에는 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에서 틀린 것. 반자 높이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층고가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경사지붕일 때는 1.8m 이하. 그 다음에 건축물 중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건물을 지었는데 지표면에서 뭐 이렇게 계단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출입문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까지도 바닥 면적에 산정을 해버리면은 건축 면적에 산정을 하면 계단 부분이라든지 건물에 부가적으로 접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 면적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그 상단이 바로 옥상 바닥을 말하는 거죠. 옥상 바닥. 그 다음에 용어에 관한 정의 틀린 것.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하죠. 자, 일반적인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 하면은 지하층을 포함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 다음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기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막, 즉 사람들이 거하는 실을 거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26번 틀린 것인데,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그렇죠? 뭐 실내 건축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설계도서란 아까 나왔던 거죠? 설계도서.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자,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준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그 다음에 27번 문제. 지하층이 3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로서 건축물의 바닥은 400제곱미터이며 200제곱미터인 부분은 16m, 200제곱미터인 부분은 높이가 20m이다. 이 건축물의 층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빼죠. 그러니까 지하층은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인데 일정한 200제곱미터인 부분은 16m, 200제곱미터인 부분은 20m. 자, 16m인 부분은 층수가 4층이 되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이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20m인 부분은 5층. 그리고 건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 5층을 그 건물의 층수로 산정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28번 문제. 층수 산정에 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 지하층도 원칙적으로 층수에 산입된다. X.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죠. 틀렸죠. 그 다음에 승강기 탑 등의 옥상 부분은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입이 된다. 그렇죠. 해당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서 제외되지만 8분의 1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층수에 산입을 하는 거죠. 3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승강기 탑 등의 옥상 부분은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6분의 1을 초과할 때, 즉, 자, 원칙적으로는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서 제외되지만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일 때 제외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6분의 1을 초과하면 그때는 층수에 산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그 다음에 29번 문제.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건축위원회 뭐 심의 이런 것들은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 해서, 자, 건축 허가의 절차죠. 여기서부터는 노트는 노트는 41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건축법에서는 뭐니 해도 이 건축 허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노트는 41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를 보면은 맨 처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내가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사전 결정이라고 하죠. 자, 사전 결정을 받고 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면 착공을 하고, 착공할 때에는 공사 계획을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요게 건축 허가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라는 건 입지나 건축물의 규모 내지는 내가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허가권자한테. 그 다음에 뭐 교통용량 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랑 교통용량 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대지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를 의제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다만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 산지는 도시 지역일 때만. 그래서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 의제되는 거,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데, 보전 산지는 도시 지역일 때만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허가 신청을 하죠? 2년.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두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역시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허락을 신청 안 하면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요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죠. 그래서 사전 결정을 받았거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나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결정을 통지받고 나면 허가를 신청하죠. 이때 허가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허가권자. 건축 허가를 누가 해주냐라는 거죠.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건물들을 내가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에서 건축을 하는 거죠. 이럴 땐 허가권자가 바뀌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근데 이런 건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시나 군에서. 이럴 때에는 허가를 그대로 시장, 군수가 하죠. 시장, 군수가. 다만 시장, 군수는 저런 건물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사전 승인이라고 하죠. 사전 승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첫 번째가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첫 번째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하고, 중요한 게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빠지는 게 공장,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러한 건물들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두 번째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면적 규모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가지 건물이 있었죠. 5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업무시설, 두 번째는 일반 음식점, 세 번째는 위락시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숙박시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동주택. 이러한 것들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직장인들 일반 업무시설에서 일했죠. 회식하러 일반 음식점 갔다가 2차는 위락시설. 오반 사람 집에 못 가니까 숙박시설에 재우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집에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여기도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해야 되죠. 구역 안에서 규모는 따로 없고 뭐 지을 때? 위락시설이나 두 번째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요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이렇게 이게 크게는 이제 허가권자죠. 다시 한번 보죠. 허가권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다만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고, 시나 군에서 건축할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지만 시장, 군수는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대형 건축물. 그 대형 건축물은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규모는 따로 없고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지을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허가권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요거는 이제 노트에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요약서를 뭐 보아도 되고 나중에 문제에 나올 거니까 찾아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건축 허가에서 도지사 이 요약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요약서는 페이지 287페이지에 나옵니다. 287페이지.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는 게 있죠.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그래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 다만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원을 확보했을 때.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권원만 가지고는 안 되죠. 두 번째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구조 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공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소유권 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 요 3번은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드니까 참고로 보시고, 4번에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그 국공유지 관리청에게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것을 확인받은 경우. 다섯 번째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권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에는 요거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평김에 286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사전 승인 대상이 나오고 괄호 3번에 불허가 처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그 다음 국계법에 따른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허가 거부 사유. 그 다음 가로 4번에 나오는 게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죠. 자, 여기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 얼마 안에?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다만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기간을 1년 동안 연장을 해주죠. 근데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을 안 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착공을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건 필요적 취소 사유였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우리 책에는 저기 다른 데 있는 것 같으니까 건축 허가 제한을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죠. 허가 제한은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288, 289의 제한이 나오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건축 허가 제한. 그래서 자, 허가는, 건축 허가라는 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허가 거부 사유는 했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 딱 2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변의 교육환경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마찬가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적인 거부 사유입니다. 마찬가지 기속행위,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에서 허가권자는 제한 X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 제한하거나 시 도지사가 제한합니다.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자, 제한이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왜 제한하는지, 그래서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시 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제한은 제한하는 기간이 2년에다가 연장은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죠. 2년 플러스 1년. 그 다음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제한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주민한테 의견까지 듣는다라는 거. 그게 좀 특이한 건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이죠.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모자란 내용들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9 문제집 379페이지에 1번 사전 결정부터 나와야겠죠. 틀린 것.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합니다.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보전산지에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거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의제되는 사항이 네 가지 있었죠. 개발행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의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였는데 그 중에서 보전 산지일 때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 지역일 때만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죠. 이런 보전산지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전산지일 때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일 때만 3번이 틀렸고 4번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2번 틀린 것인데 2번 문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네, 사전 결정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해당 대지에 내가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건축 가능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세 번째는 내가 허가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내용에 포함된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요거는 다음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 내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여러 의제받는 사항들이 있죠. 근데 뭐가 의제되는지는 뭐 10몇 가지씩 20몇 가지씩 되니까 뭐가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거 뭐가 의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은 옳은 지문인데 자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같이 허가받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고 했죠. 그 각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하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을 주는데 이 답변 주는 기간이 법에 따라서 약간씩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 그게 건축법에서는 15일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은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안에 답변 줍니다. 도시개발법도 20일 안에 답변 줍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20일.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뭐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럴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 즉 정비법에서는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은 15일. 그래서 지금 지문에 15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건축법에서는. 그러니까 사전 결정을 받으면 의제받는 게 4가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그 다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도 의제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15일 안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줍니다. 그 다음 주택법에서는 다시 20일. 자, 이 날짜들은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입니다.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국계법, 개발법은 20일, 정비법은 30일, 건축법은 15일, 주택법은 다시 20일.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 그래서 지금 여기는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4번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 3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렇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를 하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죠. 자, 여기 볼까요?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는 거지. 지금 지문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다음에 3번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렇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거부 사유를 말하는 거죠. 허가 거부 사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원칙상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그러니까 재량행위의 반대말이 이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라는 건 권한자에게 재량이 없다라는 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기속행위. 그래서 건축 허가의 거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허가 거부하는 거 안 되고 허가를 제한하는 것도 안 되는데 허가 거부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초고층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층수가 50층 이상이죠. 즉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2년,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해주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에는 지금 건축 신고 대상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건축 신고를 정리를 하고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